예, 불국락마의 해적TV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시사 부분에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시사 부분 강의는, 더러운 전쟁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주요 기사 살펴보기에 제목을 늪에 빠진 민주당, 단단히 빠져버린 민주당의 몰락하는 모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지금 무안공항 참사가 요즘 계속 유튜브에 화면이 올라와요. 알고 그리고 사고 원인이 뭔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서 내 느낀 게 뭐냐면 기승전 둔덕이야. 그리고 뭐 사고 원인 이런 사고 뭐니 뭐 그러는데 결론은 결국 둔덕이야 둔덕. 그래서 하도 그걸 보는 게 하도 웃겨가지고 그 사고 원인을 한번 보고, 전 기본적으로 이 사고 자체를 믿지 않아요. 저는 왜 안 믿는지 지난번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그거 한번 또 또 한번 제가 발굴한 또 기사가 사실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야반도주를 좀 준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보고, 최병목 권한대행이 이번에 헌법재판관 2명 추가로 임명을 했죠. 그거 아주 말이 많더라고. 심지어는 최병목 권한대행이 무슨 배신자니 맥시민이니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손편지를 얼마 전에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요즘 뉴스를 보면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하네 안 하네요. 거의 한 3일 가까이 TV 뉴스에 장식을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또 어제 보면 현재 그 재판 심리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형법상 내란죄를 그 탄핵 소추 안에서 빼겠다 그랬어요. 얘네들이 민주당에서. 이게 어떤 꼼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 그 재판관이 또 권유를 하더라고. 이거 혹시 형법상 그 내란죄를 처리하겠다는 거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요 의미가 뭔지. 그래서 크게 두 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게 무안공항 참사 현장입니다. 지난번 이거 얘기할까 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좀 꼬리만 남아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사진 앵글을 보니까 무안공항에서 왼쪽에서 찍은 것 같아요. 왼쪽. 그리고 이 뒤에, 이 앞에는 이제 둔덕이 있는 거고, 이 오른쪽에는 이제 바다 쪽, 활주로를 쭉 연결을 한 바다 쪽, 그리고 담벼락이 여기 있고 도로가 여기 있고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온 앵글인데, 이런 현장 사진이 가능한가? 그러는 거죠. 꼬리만 남을 수 있나 이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 그림을 2013년입니다.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의 그 아시아나 항공,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14편 추락사고. 이게 무슨 사고냐면,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그 추락을 하면서, 여기 저 방파제 있죠? 그 공항 앞에. 이게 고도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낮게 고도를 잡았다가, 그 고 어라운드라고 그래가지고 복귀행을 시도하면서, 꼬리가 여기 부딪힌 겁니다, 이게. 그때 사고 영상을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무한사고보다는 더 심각한 사고였는지도 몰라요. 꼬리가 이제 날아갔어요. 꼬리 날개 쪽이. 그리고 한번 뒤집힐 뻔했어요, 한번. 근데 다행히 뒤집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뒤집히지 않으면서 땡글땡글 굴러가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하죠? 이게 보잉 777로 알고 있는데, 이 기종이 보면 대형급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착륙 시 그 권장 그 속도가 259km라고 그래요. 시속 259km로 여기 이제 접근을 하다가 꼬리에 부딪혀가지고 여기까지 굴러간 거라고. 여기까지. 그 거리가 상당하죠. 그리고 그 잔해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꼬리에 그 불이 안 났죠. 아니, 꼬리가 아니고 날개. 보통 연료가 이제 날개에 있는데, 날개에서는 화재가 안 나세요. 당연하죠. 왜냐면 연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착륙 시점에는 거의 연료가 떨어진 시점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계산을 해서 연료를 보충하고 다니기 때문에. 무한공항공사 그 참사도 마찬가지죠. 불이 크게 날 일은 연료 쪽에서 그 폭발까지 해가면서 화재가 날 일이 있을까? 그런 게 의심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여객기 위쪽 천정 쪽에만 이제 화재가 났어요. 거기에 이제 충격이 가해지니까 거의 전기 배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선이 나서 이제 위쪽에만 이제 그 화재가 나고, 전체로 보면 동체는 온전하게 있지 않습니까? 꼬리만 날아가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비상착륙 튜브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비상착륙이 신속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한 300명 넘게 그 승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한공사 항공 무한 그 참사의 경우에는 앞에 그 둔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한 2m 정도 돼요. 2m.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고 기조로 보면 중형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중형급의 경우에는 착륙 시 권장 속도가 시속 250km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둔덕을 타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냐 이거지, 현장 그림이. 정체가 다 날라갔잖아요. 다 없어졌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요 사진, 그 샌프란시스코 사진 공항 사진 보고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무항공항 그 항공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가 촬영 그 지점이야. 무한 깃발낙지 여기서 촬영을 한 그 곳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여기가 둔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착륙을 한다고 이거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고 넘어와서 최소한 이 담벼락 들어받고 귀체는 한 이 정도까지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이 정도까지는 와야 돼, 기체가. 또 여기서 발견되고 여기서 그 비상 착륙하고 그 화재 진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건 그 사고 현장을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둔덕이 있죠? 이쪽 오른쪽에 확대해 볼까? 여기 둔덕이 있어요. 둔덕 바로 앞에 그 사고 잔해가 있어. 꼬리만. 그리고 갖다 놔도 이 공간이 그렇게 안 나오는 공간인데 앞에 보니까. 그리고 앞에 그 담벼락은 멸종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지, 가져온 거야. 응? 이런 현장이 과연 현장 사진이 가능한가? 좀 의심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 꼬리 부분을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하죠? 이거 누가 봐도 그린 거야, 이거. 화재 파이 그렸네. 그리고 원래 그 착륙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의 궤도로 엔진이 정상인 상태에서 이든 아니면 엔진이 뭐 이상이 있든 간에 이 각도로 와서 이게 착륙을 하는 게 그 정상이래요. 근데 이런 각도로 한다는 건 거의 고개 주행이죠. 고개 비행. 그 에어쇼에서나 나올 수 있는 고개 기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개 비행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엔진은 정상이네? 그렇잖아요. 정상이야, 정상. 근데 이런 비행을 하면서 엔진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활주로에 정확히 내려올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결국 이 사고 원인 분석하는 동영상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사건의 목표는 뭐다? 둔덕입니다. 애당초 이 사건의 목표는 둔덕이죠. 아니 이런 나쁜 둔덕이 있나? 네 이런 거지. 어? 엔진도 정상이야. 그리고 비행기 날래 플랩도 내려와 있지는 않아. 그리고 역추진도 안 해. 감속도 안 해. 사고 동영상을 보면 액시상조 내 이 사건을 믿지는 않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둔덕을 향해서 돌진압을 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 아 재밌네. 뭐 이런 이것도 보면 지난번에 그 사진인데 꼬리 한번 잘 보세요.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그랬네. 너무 크게 그렸네.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보면 동체 착륙이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사고의 그 유형이라고 보고 뭐 굉장히 뭐 위험한 그리고 고난이도의 비행 실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겁을 잔뜩 주는데 동체 착륙 그 사고 시도를 보면 사망자가 없습니다. 2023년에도 00 그 FA-35A 그 스텔스계로 알려진 00 그 항공기도 전투기도 이제 동체 착륙 사고가 있었대요. 그 조종사 멀쩡합니다. 조그만 그 페인트 칠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동체 착륙 자체가 그렇게
치명적인 어떤 사고는 아니다. 근데 좀 신경을 쓰이겠죠. 근데 여기 이 기사의 내용이 보면 쪽에 열거를 해놨는데 사망자는 없습니다. 부상자만 있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사고 동영상 그 SBS의 그 사고 그 영상을 좀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이거 보세요. 알뜰살뜰하게 사인을 남겨놨네. 이게 두꺼비래네. 두꺼비가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응? 힌트를 주잖아요. 이걸 이스터 에그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영상이 일종의 CG였다는 걸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죠. 주고 있어. 그리고 이건 MBC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이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1년 전에 이런 상황을 반영한 어떤 훈련을 했었대요. 뭐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무한 공항을 까는 거죠. 근데 이번 사고 영상에 보면 권장 속도가 착륙 시 권장 속도가 이게 중형급이니까 한 250km가 권장 속도거든. 이 속도 보세요. 342, 334. 그 둔덕 충돌할 때 263. 이건 전혀 착륙이 아니지. 그냥 돌진한 거야, 돌진. 그리고 시속 263km로 충돌을 했는데 그 자리에 현장 잔해가 있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화면을 띄워주더라고. 오른쪽에. 근데 이 화면을 띄워주면서 2초에서 3초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더라고. 이 화면을. 요거 보세요. 여기 일부러 보여주고 있잖아. 응? 아까 제가 그 캡처한 사진하고 똑같죠? 이 화면을 2초에서 3초 계속 보여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얘네들 왜지? 그랬더니 아하, 마봉춘 일면 M빙신. MBC가 이재명 손절 들어갔다. 이재명이 손 터는 거야 지금. 보여주면 애시당초 이 사고의 목적이 뭐냐? 무안공항이고 무안공항의 둔덕이었다는 겁니다. 보여주잖아 이렇게. 이해되시죠? 아주 이 사건 아주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박한 사건이야. 이게 뭐냐면 컴퓨터 그래픽 CG 하나로 무안공항 국제공항으로 키우는 인물이 누구죠? 이재명이고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CG 하나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잡는 아주 신박한 묘수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아니 여러분 안 재밌어. 난 재밌던데. 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보면서 난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 고글의 살수 대첩 있지. 고글의 살수 대첩에 해당하는 그 손자평법이 뭔가 한번 찾아봤거든. 그랬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일대로라고 합니다. 이일대로라고 하는데, 즉 쉬다가 쉬엄쉬엄 쉬다가 피로에 지친 적과 싸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을 깊숙하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지치게 한 다음에 한 방에 조지는 거. 이걸 보는 것 같아. 지금 한 방에 좀 조지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우리는 팝콘 먹으면서 열심히 재밌게 감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신박한 방법이 CG 하나로 조져버리네. 이게 뭐냐, 무한국제공항? 이게 무한국제공항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이 형 여기 거의 뭐 개점 휴업선던데? 영광 이맘에 운영했을
190위에. 그리고 할 줄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국제공항이랍니다. 그것도 인구 감소 지역 부안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인구 감소 지역인 무안을 그 배경으로 어떤 이권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권 사업을 빌미로 얼마나 국가 세금을 삥땅 할 궁리를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야. 어쨌든 무안공항, 아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그래. 아니 둔덕을 만들 생각을 다 했어.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아유 어쨌든 고마워. 덕분에 이재명 작게 생겼네. 응? 수고해. 그나저나 억울해? 억울하면 뭐 무안공항 특검 한번 하자. 응? 여러분 어때요? 무안공항 특검 한번 할까요? 응? 요즘 이재명 조용하죠? 민주야. 그 무안공항 그 사고에 대해서 조용해. 예전 같았으면 아주 지랄 있는지라 계절을 다 떨었을 거야. 근데 요즘 조용하잖아. 무슨 특별법을 만드는 뭐. 근데 요즘 얘네들 그러지 안 그러지? 그렇다니까. 지금 이 타겟이 뭐 민주당이라고. 민주당과 이재명. 이거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무한공항 특검 한번 해볼까요? 짭짤하겠는데? 응? 거기 아니 호남 전체 한번 특검할까? 응? 2023년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이 호남의 전체 인구가 500만도 안 됩니다. 490만 명인가 그래요. 응? 그런 지역에 공항이 무려 5개나 있어. 그뿐인 줄 아세요? 전라남도에 뭐 쓰레기 수확장이 뭐 53개? 쓰레기 수확장이 전라남도에만 53개? 지금 장난해 지금? 이거 한번 특검 한번 할까? 응? 야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 선거하면 또 민주당 찍을 거 아니야 또. 이 도대체 이 지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응?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소속 의원들한테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합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취임식도 뭐 불참을 검토를 한다는 도 그러는데 참 가지가지합니다. 뭐 그렇답니다. 왜 출국 금지령을 할까? 이재명이 취임식 뭐 트럼프 취임식에 가는 것도 한번 볼만 하겠는데, 응? 벌벌벌 떨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 보고 싶은데. 참.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구글 그 맵을 치면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들 치잖아요. 그 속에 폐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냐 지금 중앙당들 지금 팔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 지금 이재명이 그 뭐냐 선거 이후에 일을 지금 하고 지금 야반 도주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실산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이게 시세가 뭐 340억이래네. 그 선거비 434억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이거 외곽을 해도 340억이니까 나머지를 또 어떻게 갚아야 되나. 어제 야반 도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다음 기사는 체포영장 공처 체포영장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요즘 계속 이거 가지고 난리죠. 결국
체포영장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순영이라는 72년생 전북 무주 출신이고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예전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있었죠. 무죄 때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그 논리가 뭐냐면, 형사소송법 110조인가? 거기에 보면 검사기밀과 관련한 시설의 압수수색은 관련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대요. 근데 그 법 조문을 보면 압수와 혹은 수색만 규정이 되고 체포는 규정되어 있잖아요. 법 조문 항목이. 그러니까 얘 논리는 뭐냐면, 체포는 없네? 그거 체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에서는 사법 과잉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한번 따져보면 체포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체포는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못 들어가는 거지. 이순영인가 이 인간이 낸 체포영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체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니까. 그렇잖아. 그 체포가 되겠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거야, 자꾸. 무적 사고에서, 무한 사고에서 이 공수적 체포영장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 그 이하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네, 얘네들이. 아이고. 그래, 그 다음날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및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는데, 체포영장 효력정지는 기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신문 보니까. 그렇답니다. 어쨌든 이건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체포를 하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도 지금 월권 아닙니까? 위법으로 좀 판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언론 플레이다. 그리고 시선 돌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호처에서 공경지휘 논란도 좀 말이 많은데, 이건 적법한 절차입니다.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 군대 혹은 경찰 지휘를 할 수 있어요. 2023년 5월 달에 이제 시정돼서 의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 법을 어겼네. 그런데 논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손편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근데 이분이 변호인단은 아니에요. 그냥 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요즘 말이 많더라고. 직접 썼네, 안 썼네. 아니면 자기 지지자들 선동을 하네, 안 하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왜?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 그래. 여성 지지자들도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체포영장 체포하러 갔는데 지지자도 없이 썰렁하면 이 체면이 무슨 체면이야. 그러니까 이런 열성 지지자들도 필요하다고. 그걸 동원하기 위한 그러고 그런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썼냐 안 썼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국민의힘 내 친중 따개비들,
뭐 윤상현이 거기 갔었다며? 그리고 누구지? 아, 또 김민전인가? 그 여자. 뭐 갔다가 뭐 문장 박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보고 만나지도 않았다며. 그러니까 그게 더 그런 거지. 이거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볼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최병목 권한대행이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고 좀 뭐 배신자인 낙인 찍히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 근데 이거를 보면 큰 문제는 없어요, 솔직히. 왜 그 4월 달에 문영배, 여기 보면 이 문영배 재판관, 그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이제 4월 이전까지, 이후까지 이제, 상을 가게 되면 지금 6인 체제, 4인 체제로 산다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한 거고,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미뤄놨던 거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 미뤄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탄핵 가결되고 난 다음에 급하니까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걸 또 받아줄 수가 없지. 호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명분이, 어차피 정치인이라는 게 명분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카드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투자적으로 이제 하게 내버려두는 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임명을 하지 않은 거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례를 따라서 임명하지 않은 거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또 그런 선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그 임기 만료 기간을 염두에 둔 거고, 그리고 이번에 2명을 한 거는 뭐 국민의힘 이 지명한 사람이고, 또 누구냐, 정계선? 이 사람은 뭐 민주당에서 이제 추천하는 사람인데, 중도 진보 쪽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남편이 충암고 출신이래. 그리고 5살 연하랍니다.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 들어보내야지 뭐.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싫어하는 거고, 민주당이 지금 불만이 많은 거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문영배하고 이미선 그 재판장은 문재인 때 임명이 된 사람이고, 김영대 전정미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김명수가 이제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계선 이 사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을 하고, 그러니까 6명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다 한 명씩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주 그냥 개거품을 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티오를 못 채우죠, 6명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최병목 권한대행이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배신자니 그런 거는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건데, 내란죄를 빼겠다.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 탄핵 심판에. 어젠가 그제는 그 헌법 준비 기일 한 걸 영상을 봤는데, 재밌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에요.
저쪽 그 민주당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정영식 이 사람이 이분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선초단한테 이 형법상 내란죄를 어떻게 철회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철회하겠다요. 그러니까 형법상은 빼고 헌법상 의무 위반으로 이제 넘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영식 얘기 딱 듣고 그 다음부터는 그 심리해서 굉장히 빨리 해. 탁탁탁탁.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윤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얘도 한마디로 일축하고 빨리 진행을 빨리 진행을 하더라고. 느낌이 뭐냐면,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보고 한번 제가 빠지는 게, 이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고 헌법상 의무 위반으로만 다루겠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상황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헌법 위반은 왜냐면 형법 위반 형사소송과 탄핵 심판은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고 법원으로 넘기고, 헌법 위반의 사실관계를 일종의 파편화수법으로 살라미 잘근잘근 잘라가지고 어그로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일종의 마녀 사냥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 상황이 먹혔어요. 왜냐면 그 제시되는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거였거든. 독립적인 어떤 사안이었어요. 만약에 미르재단 같은 경우 뇌물죄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지? 세월호 때 구조를 태만했다니 군무태만의 문제. 그리고 또 법상으로 그 지위가 보장된 교육부 공무원 찍어 눌렀다며. 그러니까 직권남용, 어떤 군무태만 이런 것이 하나의 개별적인 독립적인 사안이었거든. 그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그거를 해명을 하려면 건 바이 건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 대응 방어하기가 굉장히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당시에 헌재 출석을 하지 않았죠. 그 이유예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건 바이 건으로 대응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녀 사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헌재 탄핵 심판을 보면서 일단 느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예, 헌법재판소에 가기 전에 깔끔하게 사임을 했어야 돼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 왜 헌법재판소를 갔는지는 이해를 안 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리차드 닉슨의 길이 있었고 빌 클린턴의 길이 있었다고. 그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건을 사임을 했죠. 그 탄핵 심판 앞두고. 거긴 미국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상원의원에서 이제 가결을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사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닉슨 같은 경우에는 사임하고 나서 오히려 평가를 받았어요. 인기도 좋았고. 그리고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루인스키하고 청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메모드급 변호인을 그리고 결국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가지 말았어야 돼요. 헌법재판소를. 왜냐면 각각 개별의 그 행위들을 아우를 수 있는 헌법재판에 규정된 어떤 권한에 없었잖아. 그 근거가 없었다. 근거가.
그러니까 만연 사망 당하고 이제 탄핵만 당하고 거처운이 없는 일이 생긴 거지. 그렇지만 지금 이 사안은 어떤 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번 탄핵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지난번과 다르다. 즉 민주당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들은 모두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권한에 종속된 행위들이라는 점이다. 즉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민주당의 주장은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하고 달라요. 그리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애초에 국회 표결 시 포함됐던 내란 혐의가 빠진다면 탄핵 심리 자체가 무의미한 형식적 결의에 의한 각하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주게 되면 이런 꼼수를 남발하는 탄핵 남발로 이웃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은 각하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걸 또 머리를 쓰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정영식 그 재판관이 그 은근히 권유를 하는 게 이게 미끼를 던진 게 아닌가 민주당한테. 그래서 결국 늪에 빠진 민주당은 또 헌법재판소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고 만 게 아닌가. 왜냐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째 시나리오는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임식이 20일이라고 하더라고. 1월 20일. 근데 그 변론 기일을 14일하고 16일 처음에 이제 그 아까 그 동영상을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혹시 20일 그 취임식을 앞두고 14일, 16일에 각하 결정을 내는 게 아닌가? 응? 각하 결정을 내고 20일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나? 응?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럴 수도 있겠다. 응? 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죠. 근데 아니,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오늘도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이. 그리고 또 하나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변론 기일을 지난번에는 14일, 16일 이틀을 정해졌는데 오늘 또 기사가 나왔어요. 5번을 또 더 지정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총 5번의 그 변론 기일을 오늘도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한다. 아하. 두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하겠다. 그 시나리오가 뭐냐? 앞으로 이제 앞으로 그 진행될 그 헌법 심판 그 변론 기일의 주요 쟁점은 결국 비상계엄 권한이죠. 헌법 77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당한 사유가 뭐냐에 초점이 꽂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판때기의 주인공, 끌어가는 그 주인공은 결국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지. 그지?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아까 정영식 그 재판관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한테 판을 깔아준 거야. 길을 열어준 거야. 와서 직접 서명하라. 그게 애초에 그 탄핵 그 비상계엄을 한 주요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저 국민들에게 직접 민주당의 악행, 친중행위, 온갖 지저분한 행위들, 그리고 선거 부정까지 모조리 그냥 까발릴 수 있는 하나의 판을 열어준 게 아니냐.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이 변론들이 흥미롭겠다. 시청률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거 생중계를 안 하나? 외신들도 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외신들도 지금 와서 보고 있으니까 국가 기밀에 관한 어떤 세심한 사항은 아마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일장 연설을 하는 거지.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애들 표정이 어떨까? 앞으로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이건 인용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또 극장에 좀 영화를 볼 것 같아. 또 흥미롭겠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뭐냐.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재미있게 이 사안들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그 식사 관련한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